네,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. 다시 이제 부동산 시리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동산 이야기는 뭐 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만 뭘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.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토 그 자체지 않습니까? 이 국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 국토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고 어떤 식으로 생겼고 그리고 그 나라의 뭐 역사적 맥락, 문화적 맥락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서 켜켜이 쌓여온 그 결과물이 오늘날의 부동산 뭐 시장이기 때문에 그뭐각 나라마다 다들 조금씩 다 다르죠. 여러모로 다 다를 것입니다. 뭐 예를 들자면 아이슬란드의 부동산 시장, 물론 저는 아이슬란드 가본 적도 없습니다만 뭐 거기는 대부분의 국토가 90% 이상 황량한 뭐 말 그대로 빙하지대죠. 그런 데인데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렵고 그러니까 뭐 전 인구의 90%가 레이캬비크 그 수도에 옹기종기 모여 산다고 합니다. 그럼 뭐 부동산 거래는 그 수도에서만 일어나겠죠. 뭐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나 호주처럼 그야말로 거대한 대지가 있는 이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또 사는 거는 다들 뭐 해안가 지역의 도시 지역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거기 중심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수도권에 집중이 심하다 뭐 라든지 뭐 국토의 70%가 산지라서 거기는 적절하지 않다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그에 비해서는 사실 농지 면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렇게 모자란 편도 아닙니다. 네. 뭐 그런 것도 있다라든지 뭐 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문제이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진짜 신비로운 점이 있습니다. 바로 전세제도입니다. 그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전 세계에서 이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. 다른 나라 어떤 나라에도 이 전세 제도가 뭐 시장에서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. 뭐 책에서 보면 뭐 콜롬비아의 어디에서 뭐 보면은 뭐 어느 마을 근처에서 그런 게 쓰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뭐 콜롬비아까지 뭐 확인하러 갈 수도 없는 문제고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문헌에 나와 있는 걸로 봐도 뭐 그게 또 일반적인 건 아니고 그런 게 가끔 쓰이기도 한다더라. 뭐 딱 그 정도입니다.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전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거래 형태이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 K부동산의 가장 그 특징적인 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전세를 꼽습니다. 일단 뭐 다른 나라에는 아무 데도 없으니까 너무 신비롭죠. 그래서 옛날 이제 법대 나왔는데 법대 출신들이 이제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을 가면 너무 쓸 거 없으면 전세 제도를 많이 썼습니다. 대한민국에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물권법에서 전세권이라는 걸로 규정이 돼. 네, 전세권이 이런 내용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독일이나 미국의 이제 법대 교수들은 보면 일단 신기하니까 그걸로 이제 학위 논문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전설을 들었습니다. 뭐 워낙 많이 써먹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거 또 써먹기도 좀 그렇겠죠.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는 전세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. 아니 뭐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아예 없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제도가 매우 많습니다. 이거 뭐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요. 이 신비로운 점들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은 나름대로의 아주 강렬한 색채를 띤 독자성, 특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결국 이게 한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왜곡을 나타내기도 하고요. 시장의 틈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. 사실 이런 시장의 균열이라고 하는 것, 뭐 제도적 미비가 될 수도 있고, 뭐 규제의 허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. 바로 그 점을 치고 들어가서 이제 뭐 사업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그러죠. 뭐 미국 같은 데서 특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택시 뭐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다들 열이 엄청나게 받는다. 왜 그러냐?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. 그래서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게 사실 우버 같은 것이기도 하죠.
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택배함 시키면 엄청 오래 걸린다더라. 택배 때문에 사람들 스트레스가 심하다더라. 그래서 아마존이 뭐 이길 배송이라고 하는 굉장한 혁신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전세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말 그대로 필수적입니다. 이거는 일단 뭐 내가 전세에 들어와서 산다 이럴 때는 뭐 너무 절대적이죠. 그리고 내가 뭐 나름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전세 제도의 활용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전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자, 그럼 이 전세 제도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전세 제도가 왜 이렇게 특별한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다른 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왜 다른 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없느냐 요 문제를 다루고요. 그 다음번에는 다른 나라에는 아무도 없다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다.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점들 때문에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. 1번 다른 나라에는 왜 없냐, 2번 우리나라에는 왜 있냐, 요런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전세 제도가 사실은 불가능한 제도입니다. 존재하는 게 뭐 말 그대로 존재하면 안 되는 제도예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엔 다 없습니다. 자, 이거는 우리는 전세 제도를 워낙 광범위하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서도 그 생각을 해보죠.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없죠.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에 왜 없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거를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. 여러분들이 1억 원의 현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1억 원의 현금 있으면 좋습니다. 이걸로 뭘 할까 생각을 해보죠.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가 있겠죠? 일단 1억 원으로 그냥 현찰로 해서 집 은행 금고에다가 넣어둔다.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나름대로 그것도 뭐 방법은 방법입니다. 근데 금고에 넣어두는 거 이런 거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금고에 넣어두는 나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. 뭐 예를 들면 그동안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았던 나라들,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은행 시스템을 잘 안 믿어요. 그러니까 그냥 금고에다 넣어두는 게 차라리 그게 낫다 라고 생각하는 동네가 꽤 있습니다. 뭐 제일 대표적인 데가 인도 같은 데죠. 그게 툭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거 터져가지고 난리 나고 이러니까 에이 됐다, 은행이다, 은행은 절대 안 믿는다.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주로 금을 모아준다라고 그러죠.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현찰 보유 비중이 꽤 높은 나라입니다. 그래서 일본은 현찰 보유 비중이 높은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죠. 왜냐하면 거기서는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도 안 주는데 은행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하지. 게다가 은행 이용에 대한 이자는 안 주는데 수수료는 이것저것 할 때마다 맨날 뜯어간다. 이러니까 에라이 그냥 집 금고에다 넣어둘란다. 이렇게 해서 금고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금고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금고를 쓰질 않잖아요.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.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은행 예금은 많이들 하죠. 네, 은행 예금 많이 합니다. 많이 하니까 지금은 요즘은 은행 예금 금리 얼마 주죠? 잘 모르겠는데 한 3% 준다라고 생각을 합시다. 1억 원을 맡겼습니다. 그러면 3%니까 1년이면은 약 한 30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게 됐네요. 그죠? 은행에 예금을 한 경우 예금 이자 수익이 300만 원이 생겼습니다. 그 다음에 이 1억 원으로 집을 한 채 삽니다. 집을 한 채 사서 이거를 세를 줍니다. 월세를 받습니다. 그럼 월세를 나오는 걸 보면은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나와야죠. 그래서 저는 은행 이자 더하기 2% 정도가 월세에 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한 5% 정도는 받아야 말이 되죠.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재화거든요. 비용 뭐 있습니까? 일단
국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. 보유세, 세금을 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래할 때에 들어가는 각종 거래세들도 들어가죠. 뭐 양도세도 있을 수 있고 취득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세금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용 중에 또 대부분 다 뭐 사실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만 감가상각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죠. 이게 토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만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? 이 건물은 한 50년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건물 가치가 50년 동안 뭐 매년 2%씩 줄어가지고 나중에 50년 후에는 건물 가치는 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이 또 들어가죠. 뭐 보일러가 터졌어요. 뭐 수도관이 터졌어요. 어디 물이 새요. 이런 것들은 집주인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.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또 리스크가 있죠. 월세 살고 있던 그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낸다. 또는 그 5% 정도를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임차인이 계속 안 들어가서 몇 달 그 집을 빈집으로 굴렸다.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위험 요소입니다. 이런 위험 요소들 비용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더하기 위험을 따지자고 그러면 거의 최소한 뭐 2% 정도는 은행 이자보다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. 그럼 5% 생각을 하면 1억 원의 집을 사서 뭐 연간 월세로 500만 원을 받았다. 그러면 거의 똔똔인 겁니다. 똔똔 쳐가지고 뭐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해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무난하다기보다는 거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까지는 다들 이해가 됩니다. 그런데 전세로 돌아가 보죠. 전세가 이제 보통 집값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짜리 집을 샀습니다. 집주인이 이걸 전세로 줍니다. 얼마에? 뭐 대충 뭐 요즘 전세가를 평균을 해서 한 80% 정도 잡아서 8천만 원의 전세를 줬습니다. 그럼 집주인은 8천만 원이 생깁니다. 그럼 이 8천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해볼까요? 은행 예금을 하면 3% 이자를 받습니다. 그럼 3, 8, 24, 240만 원을 보내요. 바보 아닙니까 이거? 이 집주인은 은행 예금을 하면 300만 원을 법니다. 집을 사서 그 집을 월세로 주면 500만 원을 법니다. 근데 집을 사서 그 집을 전세로 주면 240만 원을 법니다. 아니 왜 이런 바보짓을 하죠? 바로 이 간단한 산수 때문에, 뭐 수학도 아닙니다. 산수입니다. 이 산수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이 전세 제도를 활용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집주인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런 숫자 계산을 못하는 바보가 세상에 있습니까? 아니 그럼 여기서 그러면 1억짜리 집을 8천만 원의 전세를 주니까 그렇지. 그럼 한 1억 2천, 1억 5천 정도의 전세를 주면 그럼 월세 주는 거랑 대충 뭐 숫자가 맞지 않아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. 그런데 집주인이 바보가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바보가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그렇게 집주인한테 임차인은 전세를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세 들어간 사람은 8천만 원을 꿔주는 겁니다. 뭘 담보로 잡고? 담보는 집을 담보로 잡고. 집주인이 2년 후에 이 8천만 원 꼭 갚으세요. 안 갚으면 이 전세 이거 전세로 준 집 이거가 경매 넘길 겁니다. 내가 경매 넘겨가지고 내 8천만 원 다 따올 거예요. 그러니까 이 1억짜리 집에 담보 가치 1억 원을 보고 8천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? 이 사실 그래서 전세는 그 부동산 임차 계약의 성질과 동시에 금융의 성질, 사금융의 성격도 매우 강합니다. 바로 이 사금융의 성격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전세가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.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입니다. 1억 2천에 전세를 준다 그러면 임차인이 바보가 아니라서 아니 담보 가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날 보고 1억 2천을 빌려달라니 말이 돼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. 라고 해서 임차인이 거절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셈법이 안 맞아요. 임대인은 바보가 아니라서 계산이 안 나오고 임차인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 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담보도 안 잡히는데 이걸 내가 당신 뭘 믿고 돈 빌려준다는 말이요? 라고 하는 점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전세 제도는 쓰이지 않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특수성이고 외국에서의 보편성은 보편성입니다. 외국에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. 두 번째 의문이 남죠. 그럼 왜 대한민국에서는 전세제도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.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이제 앞으로 한 회분을 최대한 좀 짧게 자르려고요. 그래서 약간 중간 툭 잘리는 기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K부동산의 신비, 이건 정말 신비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. 끝내기 전에 제가 이거를 오늘 이 주제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데요. 전세값 오른다는 말 믿고 샀는데 갭 투자자들의 눈물. 그래서 전세값 오를 줄 알고 갭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전세값이 안 올라서 갭 투자자들이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전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조선일보에서는 여태까지 뭐 전세가 내린다고 그렇게 경고해 온 적 있었습니까? 한다는 소리가 갭 투자자들이 유튜버들 말 듣고 갭 투자했는데 전세값이 안 올라서 눈물 난답니다. 별 거지 같은 기사를 다 내고 있네요. 그래서 오늘은 외국에서 전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, 사실은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근데 이 이야기보다 한 100배는 더 어려운 이야기가 대한민국에는 왜 전세를 쓰느냐의 문제입니다.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하니까 좋네요. 궁금증을 유발해서 좀 더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여러분들이 에이 짜증나네 하면서 안 들으신다고 그러면 조금 곤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